자, 135회 건축전기기술사 1교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는요, 이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정의하고 미분형 방정식에 대한 수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로 되어 있죠. 요 맥스웰 방정식은 125회도 1-10점으로 한번 기출을 대면 되죠. 그죠? 그 이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전자파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파동 방정식 뭐 이런 거 해석할 때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에 보시면 전자파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맥스웰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파동 방정식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자파가 전파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전기하고 자기의 어떤 발생, 그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 그 다음에 전하 밀도, 요거는 이제 전기장 쪽이죠. 그 다음에 전 밀도, 요 형성을 나타내는 이렇게 네 개의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게 이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런 내용들이 꼭 좀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보시면 그 시간적으로 그 크기와 위상이 이제 시간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이 전자파, 그죠? 이 전자파를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파동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파동 방정식에 관련해 가지고도 요 앞에 한번 기출이 됐죠. 요거 이제 연구반 문제 제가 넣어놨거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반 쪽에서는요. 하여간 이 맥스웰 방정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방정식이 있다 정도. 요거는 뭐 3번 한번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4개의 이런 방정식이 있다, 수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수식인 걸 설명하라. 미분형만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로테이션 H죠. 자기장이 회전하는 자기장은 뭐에 했냐면 여기 이런 수식들요. 절밀도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전속의 어떤 변화. 그 요게 이제 D는 입실은 E죠. 그죠? D는 입실은 E니까 요건 다시 이제 요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요걸 다시 이렇게 쓰면 요렇게 이제 수식이 유도가 될 수 있고요. 이 전개의 시간적 변화가 요거죠. 이게 전개죠. 그죠? 전개의 시간이죠. 라운드 T. 이 3차원 공간이죠. 라운드라는 거는 3차원 공간, XYZ 축이죠. XYZ 축에서 3차원 공간에서의 의미입니다. 라운드라는 게. 그죠? 3차원 공간에서 이 전개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회전을 만든다. 이게 미분형이죠. 그죠? 자, 요거 이제 적분형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 적분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요 적분형은 요 밑에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험은 미분형만 설명하라 했으니까, 요 적분형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방정식의 암페어 주의 적분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제2방정식 파라데이 법칙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파라데이 법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 그리고 B는 우리가 뮤 H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요 뮤 H에서, 요게 이제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분형의 설명은 요게 자개죠.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죠.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이죠. 라운드라는 게. 이게 평면이 아니고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의 자개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반대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요, 전기장이 전기의 회전을 만들죠.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실제로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떻게 전파하는지 설명하는데, 뭐 지금 짧은 시간에는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힘들고, 계략적인 개념만, 답안지 작성 방향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만 작성이 되면 됩니다. 자기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의 회전을 만든다. 이게 회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회전하는 거랑 요거를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트랑요. 요거요. 자, 이거는 이제 발산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죠? 자, 제2방정식은 파라데이 법칙이고, 제3방정식은 여기 이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죠. 요 미분형은 이렇습니다. 폐곡면을 관통하는 전속 밀도죠. 이 전속 밀도의 발산량, 즉 튀어나가는 양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전하 밀도, 즉 전하 Q하고 똑같다는 거죠. 전하 Q가 있을 때 전하 Q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이 전기장이 있죠. 이 전속 밀도를 다 합하면 이게 이제 이 전하량은 전속 밀도하고 똑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속 밀도의 발산량은 이 전하 Q하고 동일하다. 이게 이제 제 3방정식입니다.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요. 뭐 이런 것들도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4방정식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자석을 그렸죠. N극하고 S극을 그려가지고,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지고 S극으로 들어갈 때, 이 폐곡면을 관통하는 자속 밀도의 발산량은 제로다. 왜냐하면,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극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발산되는 자속량은 제로다. 그래서 이제 고립된 자하, 이건 전하대에서 자하가 되죠. 위에는 전하면, 여기는 이제 전하에 대항되는 게 자하니까. M이죠, M. 이게 고립된 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는 이제 고립된 전하는 존재하는 거죠. 그죠? 막 그런 내용들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4가지 내용들이고요. 이 맥스웰 방정식은 앞으로도 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장애로 전개로 이런 것처럼 이게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보시면 이 이제 KC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도체 탄면적 선정 방법, 요게 대해서 나왔죠. 이번에 제가 보호도체하고 접지도체 2개 다 공부하셨죠. 이거 2개 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호도체 쪽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보호도체, 접지도체 쪽은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접지도체가요, 접지성 굵기 관련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보호도체의 개념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답안지에는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보호도체에 대한 그 개념도 작성하는 거 있죠. 주접비 단자하고 개통의 도전부, 노출 도전부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지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호도체 뭡니까? 노출 도전부하고 개통의 도전부에서 그 노출 도전부에서 저림 파괴가 일어나면 그때 누설 전류가 이 주접비 단자를 통해서 이제 접지선으로 이 고장 전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을 그리고 요 내용을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 답안지는 이렇게 제가 작성했지만 실제로 이제 더 좋은 답을 작성하려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죠. 이 보호도체가 고장 전류가 흘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장 전류가 흘러갔을 때 그 고장 전류로 인한 열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열적인 문제, 이런 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면적이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정의라기보다는 보호도체로서의 어떤 그 요구되는 사항들이죠. 자, 그런 내용들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보호도체 단면적과 관련해가지고, 요게 이제 선도체 단면적 기준에 대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있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 선도체 기준으로 이게, 이 보호도체 단면적을 선정하죠. 그러니까 선도체하고 똑같을 때, 예를 들면 선도체가 구리다. 그럼 보호도체도 구리로 가는 거죠. 선도체가 구리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철이다, 뭐 다른 어떤 재질이다. 이러면 여기 이제 굵기 정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겠죠. 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이요. 이 기준 산정하는 거를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냐 이거죠. 이거는 5초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5초를. 아시겠죠? 5초를 기준으로 이 답을 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책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팩트 있는 답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5초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값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고장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이 도표를 적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답안지고, 차별화된 답안지단 말이죠. 그런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과연 집어넣을 수 있냐, 이거죠. 야,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근데, 시험장 갔는데 이 2개밖에 못 외웁니다. 근데 요거도 못 외우고, 요거밖에 못 외웁니다. 그거 좋다, 이거죠. 대신에 개념이 돼야 된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 하에서 이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 근간. 그럼 채점자가 딱 보고, 공부를 깊이 했구나. 비록 암기는 지금 못하지만, 그거 인정한다 이거죠. 왜? 채점자 자기도 이 기술사 시험을 공부했잖아요. 그 자기도 암기를 못하죠. 근데 이 암기를 다 요구한다? 그 여러분, 암기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암기를 못하면요, 남들이 10개 하잖아요. 나는 6, 7개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뭡니까? 개념을 집어넣어야죠, 개념이. 남이 못 적는 그 개념을 집어넣어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득점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렇거든요. 제가 소방을 딱 13개월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저는 건축이 2년 반 했거든요. 학원 딱 1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기초를 깊이 있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개념을 많이 잡았단 말이죠. 암기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를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술사 공부는 2가지 유형이거든요. 암기를 많이 해서 학교하는 사람도 있고, 개념을 많이 적어서 학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암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암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암기는 적게 하고, 개념을 많이 적으라거든요. 나는 2개 시험을 진짜 최고 점수로 내가 받고 나왔단 말이죠. 나는 그런 걸 자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암기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런 말씀은 변명이 해다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거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암기를 줄이면 됩니다. 대신에.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있죠. 계산값에 의한
그 보도체 탄면적. 자,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계산하면 어느 게 더 크게 나옵니까?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죠? 1번이 좀 크게 나온다 했죠. 2번이 계산식이 좀 작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요. 요거도 지금 이제 5초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초라는 게 위에 이제 5초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시겠죠? 요 위에 도표 기준이 5초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5초 이하를 적용한다는 거죠. 이 5초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맞죠? 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 보도체 단면적 선정하는 거죠. 이 보도체나 접지도체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단면적 적용하는 거는. 그리고 이 접지도체에 대한 최소 단면적 기준이 있죠. 동철, 그죠? 뭐 그런 거, 우리 그 기본서에도 있고 연구반 교재도 다 있습니다. 그 최소 단면적 기준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것도 몇 개만 외우면 되죠. 간단하게. 요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한 외암에 설치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선도체는 덕트에 들어가고, 만약에 보도체는 뭐 덕트 바깥을 설치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뭐 RST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뭐 GV 전선. 뭐 GV 전선보다는 여러분 접지도체나 보도체도 실질적으로 보면요. 어떤 걸 선정해 놨겠습니까? 현장에서 GV 많이 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답안지는 HFIX 같은 걸 쓰는 게 더 낫다고 얘기됩니다. 보도체 재질은.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선도체는 뭡니까? XLP 계열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시 허용 온도가 90도란 말이죠. 맞죠? 그럼 GV는 몇 도죠? 70도잖아요. 그러면 HFIX는 가격 올레핀 재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열 온도 상승 한도가 90도까지 견디거든요. 케이블 트레이에 우리가 이제 배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선도체, 즉 XLP계라고 똑같은 온도 상승을 가지는 그런 조련체를 쓰는 게 낫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GV라는 전선을 머릿속에 듣고 있잖아요. 그 GV보다는 HFIX를 보도체로 또는 접지도체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GV를 쓰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런 게 낫다. 그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기술사 공부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개념이 작성되어 있으면 쓸 줄 알잖아요. 그 임팩트 있는 답안지가 그런 거, 이거 다 달달달 이오는 게 이게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다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를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공부하니까 암기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도장애 관련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유도장애가 요 앞에 그죠? 최근에 129의 3-25점으로 정전 유도하고 전자유도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발생 원인, 영향, 뭐 크기, 대책. 요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제가 좀 4개 항목으로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대책하고도. 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두 번째 출제가 됐죠. 한동안 안 나오다가 129회 때 한번 나오고 이번에 또 정전유도가 나왔죠. 그죠? 정전유도 이거는 사실 평상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전자유도는 평상시에, 이게는 이제 잡음 형태로 이제 평상시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락사고가 나지 않으면 전자유도장애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락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접접촉계통이잖아요. 직접접촉계통이기 때문에 지락진료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의 어떤 개념들이 딱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유도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들, 요것들은 이제 전력선, 요거 그림을 그려주는 게 낫겠죠. 제가 이제 그림을 일일이 다 안 그려놨는데, 우리 기본서나 연구반 교재 보면 그림이 다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보고요. 전력선이 통신선에 근접해 있을 경우에 이 통신선하고 전력선 사이에 뭐가 발생됩니까? 전기가 작용하니까 정용 C가 발생되겠죠. 정정용 C를 통해가지고 통신선에 유도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 이게 이제 정전유도다. 그죠? 자, 정용 C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림도 같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빼놔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식들, 요 식들을 이제, 여기 밑에다가 그림 있네요. 여기 이제 유도전압에 대한 식들, 정전유도에 대한 식들 써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징들, 특징들 봐보십시오. 이런 특징들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여기 수식에 보면 유도전압은 이 뭡니까? 대지전압. 그죠? 이 대지전압에 비례해서 이제 크기가 발생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길이라든지 주파수 이런 게 무관하고요. 평상시에는 잡음 형태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통신기나 인명에 위험을 줄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의 어떤 특징들, 이 특징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차폐한다.
이 차폐할 때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C 값 있지 않습니까? C 값.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에 A 나누기 D죠. 그죠? 이 이격. 그죠? 이 이격을 크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C가, 이걸 이제, 이격을 크게 하면 C 값이 작아지죠. C 값이 작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요. 용량성 리액탄스 오메가 C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작아져 버리면 용량성 리액탄스가 커지니까 뭡니까? 유두장애를 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폐에 대한 개념들도 이런 그 개념적인 것들을 이렇게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써놓고 왜 차폐선을 써서 이게 이제 경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다 적어야 되겠죠. 이게 다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것들요. 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요. 차폐, 접지, 이거 이제 외피 접지도 물론 차폐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두 개의 개념들이 한 개에도 수식적으로 가지고 설명이 된다. 수식으로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적을 때 키워드를 적으면서도 이게 차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내용들이 답안지가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KC 기준에 등전이 본징에 대한 분류하고 대상, 이거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등전이 본징에 대한 개념은, 요거 개념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바로 이제 답안지는 이걸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KC에 나와 있는 등전이 본딩은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하고, 그 다음 필요용 등전이 본딩을 보시면 되겠죠. 요 감전 보호용 중에 세 가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보호 등전이 본딩, 요런 부분요. 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건축물 바깥쪽에서 이제 건축물로 들어오는 그런 각종 금속체에 대해서 본딩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다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는 개념은 개통의 도전부죠. 개통의 도전부에 대한 이 본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념이 딱 깔려 있어야 되죠. 이거 전체가 다 뭡니까? 개통의 도전부잖아요. 수도권 가스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철골 이런 것들. 우리 HB 같은 거 있죠. 그죠? 건축물 안에 있는 철구조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딩한다. 이게 다 개통의 도전부거든요. 개통의 도전부에 우리가 이제, 인하도선을 통해서 그때 이제 뭐가 흘러갑니까? 낭의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이런 게 발생될 때 정전적, 전자적 유도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한 전압, 즉 정전 유도 전압, 전자 유도 전압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의한 인체 감전 문제, 기기 파손 문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본딩해서 전압을 제로에 가깝게, 완전 제로는 안 되겠죠. 뭐 제로라고 본 거요. 그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보호 등전이 본딩이다. 그죠? 이 감전 보호용 이제 등전이 본딩에 여기 이제 그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는 그런 개념들, 그런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걸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은 이것도 내가 수업할 때 설명을 다 했죠. 이 개념을 여러분 적어야 된다. 이 대부분 부분요, 이 개념을 설명을 안 하거든요. 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은 뭡니까? 여기 여기 수업 시간 다 설명했죠. 이런 뭐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하기는 뭐하지만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저렴파기가 났지 않습니까? 저렴파기 났을 때 누설들로 흘러나간다 말이다. 그랬을 때 여기를 접진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해필이면 이걸 이제 고장보호라고 해야 되나? 기본보호하고 고장보호 있죠. 저런체가, 저런 성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고장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ELB가 이제 차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ELB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전이가 계속 뜬단 말이죠. 그 전이가 뜬 상태에서 사람이 여기다가 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이 뜬 만큼이 감전이 된단 말이죠. 어떤 조건 하에서 암리치 범위 안에서 자, 이 고장나지 않은 이 노출 도전부 또는 고장나지 않은 개통의 도전부의 암리치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감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보호 장치가 우리 AC 기준으로 50V, DC 기준으로 120V 이내에 차단이 되면 상관없죠. 근데 그 차단 시간 오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조 보호 등전이 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적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개념을 자꾸 안 적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하고 외우려고 덤비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외우는 건 외워야 된다. 그 외우는 거는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외우는 거지, 개념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개념은 자꾸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딱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개념이 잡혀 있으면요, 공부를 몇 년, 5년 이렇게 안 하다가도 다시 보면요, 바로 부팅이 됩니다. 근데 암기를 만약에 해버리면 2주 후에 다시 보십시오. 다 날아가고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비접지 국부 등기지 본딩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 하면 이제 병원 같은 데서 막 그런 데서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지락 전류 자체를 찾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닥 자체를 절을 합니다. 여기하고 반대죠. 보조보 등전이 본딩하고는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위에는 아까 접지가 하는 거고 이게 비접지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렴 고장이 일어났잖아요. 저렴 고장이 났을 때 이 노초 조전부, 이 노초 조전부에 저렴 고장이 났다. 그럼 이제 개통의 도전부하고 여기하고 앞니치 범위 안쪽이니까 이거 이제 접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회로는 어떤 회로를 합니까? 앞에는 누전 차단기인데 비해서 이번에 이게 무슨 차단기죠? 이게요? 이거 누전 차단기 안 쓰죠? M70 쓰잖아요. 그죠? 위에는 아까 누전 차단기 쓰는 거고. 그럼 이거는 이제 저렴 고장이 나더라도 M70는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럼 저렴 고장이 계속 날 수밖에 없죠. 왜?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이게 병 같은 데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락 전류 자체를 적게 하고 또 점화율을 작게 하기 위해서 화학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두 개 사이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했을 때 감전이 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방지하는 게, 감전 방지하는 게 비접지, 이 접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장난 이 노초 조전부랑 이 개통의 도전부를 본딩한다. 이게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요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규정 같은 것만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다반지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요거도 아니에요. 전기 설비 상관에 여기가 이제 2.5m 이내 암리치 범위 안에 들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이 전기 설비와 이게 뭡니까? 이 금속체죠. 그죠? 이 전기 설비를 지지하는 금속체잖아요. 그죠? 요런 거에 대한 대상이다. 요런 어떤 대상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0점이니까 필의 등전이 본딩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금속재 설비 있죠. 뭐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수도관들 이런 것들, 외부 도전성 부분 있죠. 뭐 이런 부분,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전원선이라든지 통신선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차폐가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본딩을 해야 되겠죠. 슬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SPD를 통해서 접지해야 되는 거죠. SPD를 통해서.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내부 시스템들. 내부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이죠. 그 전기전자 시스템들, 이런 것들 내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기전자 시스템 부분도 전부 다 등전이 본딩해야 되는데, 왜? 낙뢰가 쳤을 때 정전적 전자적으로 이 부분에, 이 금속체 부분에 유도가 뜨니까 이거를 전부 다 아까 주접비전다. 등전이 본딩바에 연결해서 여기 이제 전이차를 없애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개념적으로 보면 내부 필의 시스템이죠. 내부 필의 시스템에 대한 등전이 본딩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동충전 방식, 이거는 뭐 제가 왜 이걸 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116K다, 116K. 이 충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16K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까지 이 충전 방식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35인데 말이죠. 이게 이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추했죠. 연구와 수업할 때 이건 꼭 나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나왔고요. 정유기 상전 방식은 또 뒤에 공식 같은 거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개념을 적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상시 부하 전원 공급하고 축전지 자기 방전은 정유기에서, 요 정유기에서 담당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축전지 쪽에서 뭐 순간적으로 대전류 방전을 축전지 쪽에서 한다. 요 개념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특징들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내용들 작성이 되면 되고, 그 다음 정유기 용량 상용 방법은 요거는 제가 이제 문당 출판사의 기본서에 나와 있다 했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에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정유기 산정 방식입니다. 이게 한 번 나왔습니다. 최초로. 이번에 이제 처음 나왔죠. 이제까지 안 나왔거든요. 단 이제 조건은 SCR 소자입니다. 이 SCR 소자를 사용한 이 정유기에 대한 용량 선정이다. 이게 개념이다. 개념이. 아시겠죠?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소자를 사용했냐. 이 소자를 사용했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 정유기 용량 산정 방법은, 정유기 입력 측의 입력 용량, 출력, 교류 측의 입력 용량, 교류 측 입력 용량, 그 다음 입력 전류, 요 두 가지, 요것만 작성이 되면 돼요. 요것만 작성이 되면 됩니다. 정유기 교류 측 입력 용량, 요 정도만 작성이 돼도 아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요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방전 현상. 사실 방전보다는 정전기 우린 대책을 제가 이번에 다 찍었던 문제인데, 이 방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면서 제가 좀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아, 이게 소방유사가 들어갔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전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전이차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체 자체가 어떤 그 전이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간의 전원 파괴를 깨는 거. 이게 이제 방전이잖아요. 그죠? 방출할 방자에다가 전자전자. 그죠? 요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 대전체라는 거는 이 중성인 어떤 물체가 외부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플러스 이온이 되든 마이너스 이온이 되든, 즉
음전화가 되든 양전화가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대전체라 하거든요. 띠대자다, 띠대자. 전화 전자. 그러니까 전화를 띠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중성이 아닌 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 즉 음전화, 양전화, 음이온, 양이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개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항상 이 전개를 형성하는 거는 이 전화라는 거는 반드시 이 대전체에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화에 대해서만 전개 세계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중성인 상태면 절대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 막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거 항상 타반지 적을 때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적인 어떤 현상 개념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요, 물리적인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그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작성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된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한 이틀, 3일 만에 이거 답안지를 작성을 다 하는데 그 그림에 다 넣을 수는 없죠. 그죠? 뭐 수업할 때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다만은 어떤 개념적인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이 답안지가 완벽한 답안지는 아니죠. 그죠? 뭐 계략적으로 짧은 시간대 쓴 답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전에 대한 방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요 요소들도 답안지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전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방전, 이 코로나 방전은 이 대전물체 양이 적은 거죠. 대전물체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뾰족한 부분, 이런 뾰족한 선단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미약한 발광 형태가 나는 그런 방전이 코로나 방전이다. 이거는 이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이거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어떤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수업할 때 하나 설명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딱 잡혀 있으면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개념을 안 적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사 시험은요, 거의 60% 가까이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항상 떠 있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자꾸 기초 공부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본서 공부를 절대로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기본서 제가 책자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자가 제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 서브노트를 책자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서브노트 위주로 공부해버리면 개념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자, 이 코로나 방전에 대한 이런 부분, 개념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 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근데 이 스트리머 방전 보십시오. 이거는 대전장이 많잖아요. 대전량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 정전기 전압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 정전기 발생 원리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다시 편찬하면서 예문사에 좀 정전기 발생 원리를 아마 기술사 책에는 잘 안 나오실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집어놨습니다. 원인 영향 같은 것도 좀 디테일하게 같이 좀 집어넣어놨고요. 여기 이제 방전 형태, 요런 것도, 요런 문제가 되는 형태죠. 왜냐하면 이 대전 물체에 대한 전하량이 크잖아요. 전하량이 크다는 거는 뭐가 됩니까? 전기의 세기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마운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저마운이. 그죠? 저마운이라는 건 최소 착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게 화재를 일으킨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요. 불꽃 방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대전 물체 사이에 여기 이제 대지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접지된 도체죠. 접지된 도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지하고 사이에 이제 방전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다. 이거 역시도 방전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재해나 장애에 우려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머 방전이요. 아까 코로나 방전은 재해나 이런 장애에 우려되지 않는데 2번, 3번은 장애나 재해에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요. 그러니까 옆면 방전은 뭐냐면 이 대전체 표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체 표면 쪽에서 이제 발생되는 방전 형태다. 이런 거죠. 그죠? 이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전량이, 대전이 큰, 즉, 다시 전하가 많이 축적된 거죠. 전하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얇은 청상의 이 부도체. 우리 이제 카펫 같은 거. 카펫 같은 거 확 뗄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정전기 방전을 많이 하죠. 최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카펫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뗄 때,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죠? 이때 방류할 때 크게 이제 발생되는 그런 정전기가 옆면 방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상 방류 형태는 이 공기 중에 뇌상으로, 그 공기 중, 우리 뭡니까? 낙뢰 칠 때 있죠. 낙뢰 칠 때하고 그 유사한 그런 형태인데 공기 중에 뇌상으로 부유하는, 그러니까 이 대전 입자가 이 공기 중에 떠 있단 말이죠.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떤 공간의 전원을 파괴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방전 형태가 뇌상 방전이다. 뇌 형태의 방전 형태다. 이렇게
개념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트렌치 공사는, 요건 우리, 이곤에 보면 배전 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기초 부분을 절대로 일부러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 다 나와 있다고 하죠. 케이블 트렌치 공사. 이것도, 이게 기출이 한번 됐죠. 여기 기출이 118에 나왔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두 번째죠. 그죠? 118에 3-25점으로 여기 크게 나왔죠. 이번에 이제 10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이제 배선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트렌치 구조, 뭐 이런 걸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요것도 뭐, 이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케이블 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케이블 트레이 같은 거, 이런 걸 만약 암기되어 있다. 그럼 그 내용들 좀 작성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케이블 트렌치가, 케이블 트레이가 배선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케이블 트렌치에 대한 이런 구조 부분, 그 다음에 옥내 그 배선 시설 부분, 이런 거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0점이니까. 그죠? 이런 부분요. 이것들은 이제 이번에 아마 좀 작성하기 어려웠지 않겠냐. 이 문제를 안 외웠던 분들은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KDS, 이번에 사실 법규 쪽이 너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KDS 기준에 전기설비 시설 공간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기능성, 관리성, 안정성. 이게 108에 1-10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35회니까 봐보시죠. 이거는 거의 뭐 한 20회 정도 이상의 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옛날에 처음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이때 이제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 있죠. 거기서 한번 딱 나왔거든요. 국토부 건축전기 설비, 국토부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KDS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이제 KDS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이때는 KDS가 아니고,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기능성 부분, 뭐 이런 관리성 부분, 뭐 이런 부분, 안정성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미용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적당하게 이제 뭐 작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요 규정을 알고 계셨으면 그대로 작성했으면 더 좋았겠죠. 아까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년 전원의 배전계통 연계 시 이제 전기 품질 문제요. 뭐 요것들은 요것도 전에도 한번 나왔죠. 128에도 3-25로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 네 가지 문제 그때 그대로 나왔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봐보시면 요 10점 문제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전원 자체가 여기 이제 AC, DC, DC, AC 컨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직류가 튀어나오죠. 직류가 튀어나오니까 그게 이제 연계점 부분으로, 한전 연계점 부분으로 직류 전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갈 때 이 부분이 핵심이죠. 최대 전격 출력 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가 계통을 넘어가면 안 된다. 요것도 그림을 그리면 낫겠죠. 요것도 여러분 작성할 때 간단하게 연계점으로 해가지고 분산전원 DC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 부분 간단하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계점으로 넘어가는 그 전류값이 요 값을 초과하는 전류값이 되면 안 된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기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률 부분은 분산형 전원은 항상 우리가 유효전력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역률 90% 이상을 유지됩니다. 그죠? 요거는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한전 쪽에 전력을 팔잖아요. 그죠? 팔기 때문에 무효전력은 우리가 이제 100% 한전 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유효전력만 우리가 공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역률을 90% 이상 우리가 공급되다 보니까 유효전력이 한전에서 적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전 계통의 역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한전 쪽에서 공급되는 역률 유효전력은 요 유효전력만큼 작아지죠. 무효전력은 100%인데, 그죠? 요것도 제가 그림 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아마 해드렸습니다. 요거요. 요 위상각, 역률각이 있죠. 유효전력의 크기가 증가되면서 역률각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게 이제 커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역률이 떨어진다. 한역계통용. 막 그런 것들 설명해드렸죠.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다음 프리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분산형 전원이 이제 들어갔다가 탈락됐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풍력 발전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태양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빛이 있을 때 전력을 생산하고, 그죠? 빛이 없을 때 전력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빈번한 기동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형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출력 변동이죠. 이런 거로 인해서 한전계통에 여기 이제 타 전기 사용자한테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여기 결합 변동이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한 프리카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설명이 맞습니다. 그죠? 고주파 문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배정계통 고주파 관리 기준, 그죠? 요 기준에 맞는 그 전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6계통까지는 3%죠. 지중이든 가공이든, 그죠? 그러니까 154 계통까지는 어떻게 되죠? 1.5%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THD 기준으로 또 뭐 5% 뭐 그런 또 기준이 있죠. 그죠? 막 그런 것들, 막 그런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적어도 더 좋겠죠. 자, 그런 내용들 답안지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본서 3문에 들어와 있거든요. 요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요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어려웠다는 거죠. 요 규정에 대한 내용을 쓰라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 규정을 다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풍력 발전기 낙내 보호에 대해서 풍력 발전기 필요 시스템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그 LPZ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회색으로 딱 되어 있는 부분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나셀, 발전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레이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어, 그쵸? 뭐 기어도형이면 기어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겠죠. 만약에 기어레성이다 그러면 기어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기실 관련된 나셀 부분, 그 다음에 발전기 부분, 브레이크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겠죠. 상단 부위거든요. 요게 이제, 회전체죠. 그죠? 회전체고, 여기 이제 회전자가 있겠죠. 그죠? 그죠? 여기 날개 부분이죠. 날개 부분. 그죠? 여기 회전자가 있고, 여기 이제 너셀을 중심으로 한 요 설비들이 있는 거죠. 여기 지지물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구체법으로 할 때 반드시 이제 이 필요등을 1등으로 돌린다. 그래서 1등으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을 20m로 돌린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LPZ를 어떻게 나누냐면 LPZ 제로 A하고 B로 나누죠. 여기 이제 LPZ 제로 A는 여기 이제 직경례도 있고 완전한 뇌전자기에 대해서 또 영향도 있고, 그죠? 그게 이제 LPZ 제로 A죠. LPZ 제로 B는 직경례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완전한 전자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구역. 이게 이제 LPZ 제로 B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이 회전구체 모델로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기 아까 회색 부분이라는 게 아까 그린 그 부분이요. 회색으로 그린된 부분, 즉 나셀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에 낙내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은 LPZ 제로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보호막 시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이 말이요. 자,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구체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LPZ 제로 A라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은 LPZ 요 안쪽이죠, 안쪽. 이 안쪽에는 어떻게 되면 LPZ 제로 B라는 거죠. 무슨 알겠죠? 이 안쪽 쪽에는 요 방향을 돌렸을 때, 이 안쪽에는 보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호가 되는 부분은 LPZ 제로 B라는 의미고, 무슨 알겠죠? 여기 이제 회전구체를 돌렸을 때, 회전구체 바깥쪽에 이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전구체 방향을 돌리잖아요. 그죠? 이 방향을 돌렸을 때, 이 바깥쪽의 부분은 LPZ 제로 A라는 거고, 이 회전구체 바깥쪽 있죠? 이 보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LPZ 제로 B라는 겁니다. 이게 보호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직경례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고, 대신에 완전한 전자기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LPZ 제로 B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이 회색 부분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LPZ 제로, 여기 B, 그죠? 그 다음에 요 선,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전부 다 무슨 부분이냐면 이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전구체를 통해 가지고 이 포락선이죠, 포락선. 이걸 우리 포락선이라고, 포락선. 이걸 포락선이라고 하는데, 포락선 이 바깥쪽으로는 아까 LPZ 제로 A, 그죠? 이쪽 보호되는 부분은 이걸로 지금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만 적으면 됩니다. 이 그림 그대로 안 적어도. 내가 수업할 때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보호되는 부분, 이게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 그죠? 이런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답안지에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려오시면 이제 이 구조별로 기타 구역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부분이죠. 이게 기본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필요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수비가. 아까 이제 설명이 그런 되거든요. 필요수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내가 딱 쳤을 때, 자, 여기서 보호반경을 돌리지 않습니까? 보호반경을 돌렸을 때, 자,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낙뢰가 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LPZ0A라는 부분이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안쪽에. 예? 요 부분. 여기 이제 피레설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피레침이다, 피레침. 이게 이제 피레침이 있으면, 피레침으로 보호되는 이 안쪽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은 LPZ0B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 내용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나셀이죠. 이게 이제 나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셀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나셀 부분, 발전기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브레이크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금속 표면이잖아요. 금속 표면. 그럼 여기서 이제 자개가 돌아왔습니다. 자개가 돌아왔는데, 자개 HD로 돌아왔잖아요. 이거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기본 할 때, 연구만 할 때요. 이 자개가 돌아왔을 때, 이 자개가 이 금속체에 대해서 차폐가 됐죠. 그럼 이 안쪽이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차폐된 부분이니까 이 자개가 들어왔을 때 이 자개에 대해서 차폐가 되니까 이 H1으로 줄어지잖아요. 자개가. 맞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LPZ 제로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한 전자계에 대해서, 이 서지 에너지가 이제 감소가 된 부분이죠. 왜? 이 차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개념이 딱 잡혀 있으면 계략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LPZ2는 뭡니까? 이 지금 차폐된 공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차폐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우리 수업할 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못 잡으니까 자꾸 어렵다고 변형을 시켜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써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동해 놓으면 못 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개념이 안 잡히는 게. 자, 이 보시죠. 이게 차폐돼, 차폐. 네? 여기 이제 차폐가 되어 있고, 이거 차폐가 되어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럼 이 자기가, 이 차폐를 통해서 자기가 감소됐죠. 자, 이게 일단 다시 한번 자기가 또 감소됐죠. 그 서지가 자꾸 이제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LPZ2가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 내용이거든요. 다, 그 위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차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런데 이 케이블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차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중 차폐죠. 그럼 이게 또 뭡니까? LPZ2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에? 차폐 케이블 그 안쪽에, 이 차폐 케이블 슬로 쪽에, 이게 케이블 자체가 차폐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 차폐잖아요. 이 바디 부분이 차폐되어 있죠. 다시 한번 또 차폐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LPZ2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LPZ 제로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차폐를 시켰을 때 자개가 어떻게 감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걸 내면 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또 나올 때는 우리 기본수 공부하면서 그 개념을 딱 잡아가지고 어떤 변형되는 거라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운영 건물 그런 것도 LPZ 제로에 대해서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차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지가 약해지니까 LPZ1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더더욱 한 번 더 차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LPZ2가 되는 거죠. 운영 건물 내에서 다시 한번 차폐된 이 실 안에는 다시 한번 LPZ2로 된다는 거죠. 그 개념만 적으면 된단 말이죠. 이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답안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차폐에 대한 개념으로 자개가 감소되면서 그 LPZ에 대한 그 바뀌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 얼마만큼 잘, 유도리 있게, 그죠? 응용 있게 쓸 수 있냐 이거거든요. 꼭 답안지를 만약에 못 외우면 그렇게 답안지 써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규정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이 이제 자주 나왔죠. 요 앞에도 또 안 나왔죠. 그죠? 비상 이게 살짝 났네요. 제가 두 번, 세 번 봤는데도 살짝 안 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는, 소방 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대한, 그죠?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여기 이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배전반, 본전반, 전기로 결선 방법, 여기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결선, 방법,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인이 개폐기 쪽에 이제 메인, 그 개폐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개폐기, 그 다음에 분기 개폐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회로하고 소방회로가 있으니까 턱값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턱값이나 저압이나요. 만약에 일반회로 쪽에서 차단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지락이든 단락이든 어떤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메인 차단기 이게 떨어지면 소방회로 쪽이 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 되겠죠. 여기든 또는 여기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는 일반 회로의 이 개폐기 쪽에 문제 때문에 이 메인 차단기를 만약에 떨어뜨려버린다.
그럼 소방 쪽에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선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특과도 똑같습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특과 쪽도 뭐 수업할 때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개념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저압수전,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대해서 일종 분전반,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분전반, 배전반, 요 내용들, 또 밑에 이종 분전반, 배전반, 요런 내용들,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죠? 요런 내용이 좀 답안지가 작성이 되면 되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뭐 소방기술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걸 아마 웬만큼 썼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건축기 기술사 쪽에는 이 특고압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내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죠. 저압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특고압하고 고압을 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벌써 3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의통신실 공간 선정 시 고려사항 있죠. 이것도 어디냐면 이 KDS 아까 시설 공간 했죠. 이 KDS의 시설 공간 부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요거 내용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통신실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어느 법이냐면 방송통신설비입니다. 방송통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은 이제 쓸 수가 있었겠죠. 여기 이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죠. 이번에 전체로 보면 너무 법, 규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죠? 요 기준을 딱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요거 뭐 설계하신 분들은 잘 쓸 수가 있었겠죠. 근데 설계하지 않고, 뭐 일반 공사 쪽이나 요런 계신 분들은 암기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기준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적 고려사항에 당연히 통신실이니까 우리가 설치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집중군의 통신실 MDF죠. 그죠? MDF. 그러니까 메인에 있는 거. 시계물이 이제 변전실로 따지면 메인 변전실이죠. 여기는 이제 동분전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력적으로 보면 분전반 개념으로 보면 여기 이제 동분전반. 그죠? 여기는 우리 수변전 설비, 그러니까 수변전반에 있는 그 배전반. 여기는 우리가 이제 동에 있는 분전반.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청에 있는 통신실. 이 면적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건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핵심적인 키워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중바닥 이런 부분 있죠. 액세스 포라나 오웨이 포라. 이게 이제 건축적이죠. 건축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정설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선행 배선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계속되고 되다 보니까 밑에 그 배선 시스템을 수납할 수 있는 이중바닥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건축 공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돼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 면적 부분, 이런 부분요. 환경적인 부분은 여기에 나 통신 쪽이니까, 그냥 침수 우리가 있으면 안 돼도. 전기도 마찬가지죠. 만약 물 같은 게 들어오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항원항서,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걸 계략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딱 통신실이라고 돼 있지만 UPS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건축적인 거, 환경적인 거, 전기적인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 끌고 들어와서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적인 고려사항들은 여기 이제 뭐 인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장소에 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선이 용이한 위치, 이런 데 설치해야 된다. 이런 데는 핵심 키워드죠. 이런 핵심 키워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수변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뭐 군의 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걸 암기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공부됐던 그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응용해서 답안지를 쓰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ESS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공간 선정 시 고려사 이런 걸 적으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ESS실이 뭐죠? 비상전원이잖아요. 그 비상전원하고 연결된 게 뭡니까? 비상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에 대한 건축적, 환경적 이런 전기적 고려사 거기에서 해당되는 거 몇 개만 뚝뚝 작성하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왜? 똑같은 개념이니까. 왜? 비상전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관된 거를 끌고 들어와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실 면적에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2년 12월 6일 날 개정된 그 어떤 그 면적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요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요 기준이죠. 요 기준에 세대별 이렇게 확보 면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셨냐?
이게 이제 문제였죠. 그죠? 이게 이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비교를 물어본 게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에 광도하고 휘도. 그 휘도 문제는 108의 1-10.5 이미 나왔습니다. 또 이때 뭐가 나왔냐? 휘도하고 광속 발산도가 나왔죠. 요거는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놓고요. 요것도 이제 108의 1-10.5 나왔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거랑 또 광도하고 휘도, 요거랑 비교해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조도하고 광속 발산도를 비교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십시오. 광도하고 휘도 문제. 이 개념들, 그죠? 요 입체 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광속수, 이게 얼마냐? 이게 이제 광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광원을 봤을 때, 이 어떤 광호이든 어떤 면을 봤을 때, 그 면의 밝기, 그 면의 밝기가 뭡니까? 휘도죠. 휘도. 그죠? 그러니까 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휘도의 개념은요, 내가 벽을 봤을 때 저 벽이 어둡다. 아, 그럼 저 벽에 휘도가 낮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등을 쳐다봤을 때, 등이 지금 밝죠. 오, 등의 면이 밝네. 그 휘도가 높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휘도라는 정의는 그 면의 밝음. 그죠? 그 정의만 딱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어떤 그 특징들, 광도라는 개념은 이 조명장치에 대한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수식에서 보시면, 요 수식에서 보면 거리하고 관계없죠. 그죠? 물체를 식별하는 건 휘도 차이 때문이다. 휘도 차이. 우리가 흰 우유에 백묵이 있으면 안 보이죠?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흰 눈에 까마귀 있으면 대비가 되기가 잘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물체를 식별하는 것은 그 면의 휘도 차이, 밝고 어둠의 차이가 있어야 우리가 잘 보인다. 휘도가 균등하면 잘 안 보인다. 거의 평면이다. 자, 이런 개념들, 특징적인 거, 그 다음에 식 같은 거,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것들을 비교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도하고 광속 발산도도 봐보십시오. 조도에 대한 개념, 이거는 그 면에 비추어진 면의 밝음이죠. 어떤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위 면이 있을 때, 이 광속이죠. 반드시 들어올 때는 뭐 광속 같은 거, 이 광속이 단위 면적에 몇 개가 들어왔느냐,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래서 그 면이 어느 정도 발야를 나타내는, 그게 이제 조도다.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에 입사한 광속수, 이게 이제 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속 발산도는 어떤 면적에서 발산되는 거, 즉 튀어나가는 거, 튀어나가는 광속,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광속 발산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이 면에 들어와서, 그죠? 이게 튀어나가는 거는 반사 광속, 이거는 뭡니까? 반사 광속 발산도죠. 이 면에서 이제 이 투과되는 광속은 투과 광속 발산도죠. 종류들,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내가 연구반 수업할 때도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들, 종류들, 법선면 이런 것들,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의 종류, 그 다음에 반사 광속 발산도, 투과 광속 발산도. 이런 것들 수식적인 거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수식을 못하면, 설명을 못하면 요거 키워드만 작성해도 되겠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도, 여기 이제 조도라는 거는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전화 주택할 때 봐봤죠. 전전화 주택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시력이 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 또 마찬가지죠. 학교에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거기에 따라서 또, 초등학교 같은 데 시력을 이렇게 형성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유치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조도가 중요하다. 조도가 증가될수록 시력, 즉, 보는 게 좋아지는 거죠. 조도가 낮으면 시력이 약해진다. 뭐 이런 특징들요. 그 다음에 물체가 보이는 거는 결국은 광속이 발산된 그 광속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또 특징적인 거, 적용하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옥내외에 각부의 조명 설계할 때 반드시 이 조도가 들어가죠. KSA 3011에 보시면 그 조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실별 조도 기준표에 그 조도 기준값이 최소에서 최도 기준값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어떤 개념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명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은 면하고 그 주위에 각부의 광속 발산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게 이제 북미 조명학회에 보면 우리 보려는 물체랑 그 옆에 거기 보면 광속 발산도의 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값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옛날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설명을 다 해드렸죠. 광속 발산도에 대해서 요 적합성 검수. 이게 이제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는데 다음에는 여기 한번 나왔으니까 요 광속 발산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요 프로 있지 않습니까? 프로가 우리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분,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이제 해서 1교시 문제를 풀이를 한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거기 제가 문제풀이를 다 해놔놨거든요. 그걸 참고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오시면 다 이제, 뭐 카페는 당연히 이제 우리 학원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 파일을 제가 다 별도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20회 이후로부터 제가 직접 풀이해놓은 그 파일에 다 있습니다. 그 파일을 또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 2, 3, 4교시는 이제 좀 이따가 발송 전 또 문제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계산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이되어 있고 하니까 뭐 바로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 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네, 네.